다음은 이제 뭐 예비심사 절차나 요건이고요. 사실은 작년에 세미나 할 때도 이제 요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은 조금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넘어가고 혹시 질문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몇 가지만 조금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증권사, 주관사라고 하는 주간 계약 체결 후에 실제 매매 개시까지의 어떤 프로세스를 한 장으로 요약한 표고요. 보통은 증권사, 주관사와 대표 주간 계약을 맺고 저희가 듀 딜리전스라고 하는 기업 실사를 보통 1년 이상 혹은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 진행을 하고 이 듀 딜리전스 기업 실사를 하면서 상장사, 예비 상장사로서 정비해야 되는 것들, 뭐 준비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준비 사항이 끝나면 실제로 거래소에 예비 심사를 신청을 하게 되고 예비 심사는 기본적으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깐깐한 심사 어떤 분위기라던가 아니면은 심사 진행 중인 회사가 너무 많아서 좀 적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월 만에 안 끝나고 3개월, 4개월 끄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간이 소요가 되고 예비 심사가 승인이 되면 증권신고서라는 걸 제출을 하고 신고서 수리를 받으면 이제 공모 행위를 할 수 있고 이 공모가 완료되면 상장이 되는 이런 프로세스로 보시면 되고 이 앞단의 기업 실사 과정을 제외하고 예비 심사 신청부터 매매 개시까지는 보통 5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심사나 공모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돼서 최근에는 7개월, 8개월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계속 거래소 예비 심사 이러는데 심사할 때 뭘 보냐에 대한 부분이고 크게는 형식적 요건과 질적 요건으로 구분이 되고요. 뒤쪽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소에 예비 심사 신청을 할 때 갖춰야 되는 최소 요건입니다. 형식적 요건이라는 거는 이 분산이라는 거는 상장을 하면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소액주주 지분이 25% 되도록 분산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건 사실 공모를 함으로써 해소가 가능한 사후 요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경영 성과. 앞서 말씀드린 트랙별로 조금 다른데 일반 상장 기준으로는 최소한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20억 이상 최소 요건입니다. 최소 요건. 요거를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기술성장 기업인 경우에는 이런 요건들을 면제해주는 대신에 기술평가 등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황들은 이제 사실 보통 주관사가 기업 실사를 하면서 다 정비를 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감사 의견. 이제 지정감사를 수감을 하셔야 되고 지정감사 보고서상 적정 의견이 나와야지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외형 요건이 존재합니다. 질적 요건은 결국에는 이 회사가 상장 이후에 계속 기업 계속성을 갖추고 있는지 수익은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의 경영 행위상 도덕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경영 투명성 부분 그리고 지배 구조는 안정화되어 있는지 경영 안정성 부분 그 외에 어떤 소액주주나 타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고 그냥 저희는 통칭해서 질적 요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회사의 다방면을 심사를 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의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익 매출은 성장하더라도 적자가 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익은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차입금이나 부채 비율을 과다하지 않는지 어떤 재무 안정성 그리고 보통은 어떤 회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청구한 회사 외에도 다양한 회사를 겸직하는 경우도 있고 주주로서 소유하는 회사가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관계회사 거래가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상장사로서 어떤 정관이나 규정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갖췄는지
그리고 뭐 이사회 지배 구조라든가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안정적인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오늘 이제 오신 회사 대표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플랫폼 업종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플랫폼 업종의 심사 때 예상되는 어떤 사업성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한 4가지 정도로 조금 부분을 좀 지어봤는데요.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목표 시장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 관련된 전방사업이나 목표 시장의 성장성이 일단 높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성장성, 시장 크기나 성장성은 어떻게 입증을 할 거냐? 보통은 이제 뭐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시장 레포트가 있으면 이걸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시장인 경우에는 뭐 시장 레포트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논리적인 추정을 통해서 시장 크기라던가 향후 성장률 이런 거를 좀 제시하고 입증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별적인 사업 모델을 갖추고 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기존 경쟁사와 동일한 사업 모델이라면은 조금 좀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냐에 대한 어떤 의문이 계속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독창적이고 어떤 타사 대비 비교 우위가 있는 사업 모델이 또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사업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또는 시장 선도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성장세가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매출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플랫폼 거래 금액이라던가 어떤 사용자 수와 같은 플랫폼 업종에서 사용하는 사업성 지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지표를 통해서 그 성장성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사업성을 검증하는,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무 실적입니다. 매출 성장성과 이익 개선 상황, 이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꾸준하게 매출이 우상향하는 그래프, 그리고 뭐 이익도 창출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개선되고 있는 이런 추이, 이렇게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거래소 심사를 받을 때 이제 예비 심사 신청 이후로 보통 2개년에서 3개년의 추정 실적을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매출과 이익 추정의 제시 금액과 그 추정 근거를 제시를 많이 해야 되고요. 혹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뭐 문서를 제출하다든가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항상 이런 심사 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사업 확장 전략이 타당한지, 뭐 보통은 해외 시장 진출한다거나 아니면 신규 서비스 제품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 뭐 사업 확장 전략을 보통은 제시를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익성 부분에서도 매출은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익이 계속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거나 하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고 거래소는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익 창출 능력을 입증하고, 또 보통은 거래소가 최근에는 최소한 BEP 수준의 대규모 이익은 아니더라도 BEP 수준의 어떤 이익 창출은 필요하다라는 조금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수익성 측면에서의 관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쪽은 사업성적인 포인트였다면, 사실 그 외에 심사를 받을 때 심사 포인트 중에 이제 뭐 경영 투명성이라던가 경영 안정성, 뭐 기타 투자자 보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조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심사 때 문제가 됐던 사례들 몇 개만 조금 저희가 몇 개 사례로 가져왔고요. 보통 지금 사업을 영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아마 투자 유치도 활발히 하고 계실 텐데, 보통은 뭐 VC나 AC, 뭐 운용사들한테 투자를 받을 때 ICPS나 CB 형태로 많이 투자를 받으실 텐데, 이제 아무래도 IFRS 재무제표상으로는
RCPS나 CB 이런 것들이 다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거래소는 예비심사 신청 전에 RCPS 상환전환 우선주는 모두 보통주로 전환을 하고 청구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CB의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예비심사 신청 전에 보통주 전환을 하고 오도록 유독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CB는 사채권이기 때문에 강제화하지는 못하지만 부두기간 사유가 아니라면은 가능하면 모두 보통주로 전환하고 올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부두기한 사유로 전환을 못하는 경우에는 뭐 공모가 리픽싱이라던가 특정 주주에 대한 사전 동의권 이런 권리 조항들은 다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관계사 관련 심사 관련된 부분인데 대표님이 다수의 관계사를 겸직하고 있는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겸직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회사를 겸직을 하게 되면 그 관계사들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거래소는 겸직 해소를 요구를 하고 있고 만약에 겸직 해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부득이한 사유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뭐 유상증자를 할 때 뭐 대여금 또는 최근에는 뭐 특허권을 가지고 현물 출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대여금이나 뭐 특허권을 통한 유상증자, 현물 출자를 할 때 그 절차적으로나 혹은 내용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했는지 이런 사항들을 좀 꼼꼼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제목은 과도한 임원의 급여, 그리고 법인카드 사적 이용 이런 부분도 거래소 심사 때 확인을 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아직 실적이 충분하지 않은 회사인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업종 평균 대비 과도하게 급여를 받는다거나 성과급을 받는 경우에 약간 문제를 삼고 있고 그리고 업무 또는 영업과 관련된 법인카드 사용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 외에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뭐 경영 투명성이나 도덕성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심사 받을 때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뭐 몇 개년치를 제출을 하거든요. 이런 사항들도 있다라는 걸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경영 안정성 관련된 사례는 거래소 가이드라인상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20%는 충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가 상장 후에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지분율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다양한 이유로 20% 미만인 경우도 많이 생길 텐데 그런 경우에는 우호 주주와 공동 목적 보유 확약서 이런 거를 제출함으로써 해소를 할 수 있다. 이런 사례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준비 사항은 사실 뭐 간단하게 중요한데 그냥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정감사인한테 받은 지정감사 보고서가 필요하고요. 그때 받는 감사는 회계 정책상 K갭이 아닌 IFRS 기준으로 감사를 받으셔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주관사가 기업 실사할 때 다 정비를 하는 부분인데 코스닥 코스닥 표준 정관에 준해서 정관을 개정하는 부분 그리고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것 그리고 예비심사 신청 전에 어떤 상장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에 IPO 준비하실 때 기업 실사 받으면서 준비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장 후에는 특정 주주들은 특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예수라는 규정이 있고요. 보통은 최대 주주나 특권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호예수가 묶이고 그 외에 어떤 특정 주주들은 1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보호예수 묶인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IPO를 준비를 하시게 되면 이게 생각보다 롱텀 프로세스고요. 보통은 1년에서 2년
혹은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제 경우에는 3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되면 다행인데 또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보다 힘든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제 IPO라는 1차적인 목표를 향해서 이제 준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IPO 사전 준비 단계는 보통은 듀 딜리전스라고 하는 기업 실사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장사, 예비 상장사로서 갖춰야 되는 어떤 내부 통제적인 부분, 규정이나 정관, 그 외에 다양한 요소들을 정비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는 거래소 심사, 금융감독원에서 신고서 심사,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공모,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통은 이제 코스닥에 상장하는 이런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밸류에이션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그 절대평가라는 게 있고 상대가치평가라는 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스펙 합병 상장을 하는 경우에는 DCF라고 하는 미래 추정 손익을 현재 가치화해서 절대가치 평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절대가치 평가는 스펙 합병에서 일반적으로 이용을 하고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직상장인 경우에는 상대가치 평가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상대평가 모형 안에서도 어떤 지표를 이용하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PER, 저희가 퍼 배수라고 하는 주가 수익 비율 배수가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직상장하는 회사 중에 10중 8구는 퍼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고요. 저희 회사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을 계산을 하고 그 배수에 저희 회사의 실적을 곱해서 저희 회사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라고만 일단 간단하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주당 매출액을 비교하는 PSR 방식이나 주당 순자산 가치를 비교하는 PBR, 혹은 장치 산업인 경우에는 EV/EBITDA라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특수한 경우 외에는 퍼 방식으로 상대가치 평가를 한다. 이 정도만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IPO 관련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간단하게만 키움증권 소개를 제가 짧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괜찮나요? 저희 키움증권은 2000년 설립돼서 저희 키움증권은 가장 강력한 부문이 리테일 부분이고요. 저희가 브로커리지는 업계 내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IB 부분이라든가 타 사업 부분으로까지 도약하고자 하는 회사이고요. 키움증권 경쟁력을 보시면 24년 기준으로 영업이익 1조 이상 좀 달성을 했고, ROE 수익 창출 능력도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 좀 월등하게 높은 걸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저희가 리테일 브로커리지 시장 점유율은 20년 이상 지금 1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IPO 관련된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면요. 많은 증권사가 이제 주간 계약을 맺고 예비 심사를 같이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다양한 상장 주간 경험을 지금 계속 트랙 레코드를 쌓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비 심사 승인율이 보통 70에서 75% 정도인데, 저희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상장 트랙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딥하게 기업 실사 등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를 내봤을 때는 타 증권사 대비해서는 조금 높은 승인율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트랙 레코드고요. 보통 평균 3개에서 5개 정도 매년 상장을 하다가 이제 23년에는 7개 회사를 상장을 했고, 작년에 4개 회사, 그리고 올해는 지금 스펙 합병 상장 2건을 완료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꾸준하게 업계 상위를 했고 트랙 레코드를 쌓고 있습니다. 저희 키움증권에서 상장한 회사 리스트고요. 지금 이 앞장의 페이지는 이익 실현하고 상장한 일반 상장 트랙으로 상장한 케이스고요. 뒤쪽은 뭐 기술 평가라던가 사업 모델이라든가 성장 상품에 같은 기술 성장, 기술 특례 상장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공모를 할 때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저희 키움증권에서 상장한 최근 5개년 상장 공모 현황을 보시면 최근 5개년 밴드 상단 이상의 공모가 비중을 한 81% 정도 달성을 했고 상장 후 뭐 1년 주가 수익률 1위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 기업금융 부문 내에 기업금융본부 내에 이제 기업금융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저희 키움증권은 기업금융 1팀과 2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속한 부서는 기업금융 2팀입니다. 저희 기업금융 2팀은 12명에서 13명 정도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IPO 쪽에서 이제 경력을 계속 쌓아가고 있으면서 저희 꾸준하게 코스닥 상장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키움의 리서치 센터나 애널리스트들도 IPO 때 참여해서 같이 업무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키움증권 기업금융본부 안에서도 프리 IPO 투자나 혹은 상장 이후에도 자금 조달을 하는 이런 업무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발표는 좀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좀 자유롭게 해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사항은 박 대표님이 많이 준비하셨고요. 네,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정이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짧게 굵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던 취지 자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운동을 잘해서 아니면 자기가 특기를 잘 살려서 좋은 대학 가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그게 특례 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이익을 내가 극대화할 거냐 아니면 그 이익을 내지 말고 사업 모델 R&D를 더 뾰족하게 만들어서 상장 전후에 우리가 이익의 어떤 기초 실험만 잘 해서 상장을 할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저희는 후자가 조금 더 우리한테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저희가 아까 우리 부의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좀 이따 이제 각각 회사들도 사업 설명을 하겠지만 만약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부의사님께서 좀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 투자 기업들한테 조언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원진 마이크가 좀 한데 그 교과서에 없는 얘기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저희도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난감하냐면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박 대표님께서 왜 기술 특례는 매출 100억이 안 되면 청구를 하지 마라 또는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3월 6일 날 증권시장, 특히 자본시장 IPO 쪽에 찌라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그 찌라시를 받았거든요. 이게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제일 처음 얘기 나오는 게 제조업은 300억, 특례기업은 100억.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진실 공방은 나중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지난주 수목금 거래소 심사 녹화되네요. 거래소 심사팀장님하고 지금 우리 심사받는 기업이 있어가지고 해외 출장을 좀 갔다 왔는데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잖아요. 조목 다 물어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를 줄 알고. 근데 이제 방금 그 얘기는 뭐 양이 많으니까 나중에 할 거 하고 이제 가장 궁금하신 사업 모델 특례 이익 실현 뭐 어떤 방법이 제일 좋으냐 회사마다 조금씩 틀려요. 회사마다 조금 틀리고 아까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어떤 분이 이제 질문했던 내용이냐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장 트랙을 어떤 트랙을 선택해서 갈 거냐면 단순하게 상장 트랙만 고민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회사 이 가치, 그러니까 즉 기업 가치를 얼마만큼 극대화시켜서 갈 거냐, 요거는 약간 결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자산이 많은 회사 또는 자산이 많은 회사가 선택하는 트랙 방법이 있고요. 또 자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특허 이런 부분으로 우리 회사를 부각시키면서 가는 방법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플랫폼 기업들은 자산 가치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스펙 합병 상장 방법은 저희가 많이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스펙 합병 상장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1대 1.5 이렇게 이제 섞어가지고 본질 가치 형태로 기업 가치 상장을 하기 때문에 밸류를 그렇게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IPO는 미래 성장성 가지고 기업 가치에 반영을 하는 건데 과거 2년 전, 3년 전 코로나가 끝나는 한 22년도까지는 많이들 성장이 됐어요.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유사 우리랑 비슷한 회사들 기상장된 회사들 보면 이익이 20억 나는데 기술 특례를 받고 성장을 하는 회사입니다. 거래소가 좋아했었죠. 그 당시 때. 적자 나는 회사가 아니고 흑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기술 특례를 성장을 하니까. 근데 그때는 약간 그런 얘기도 나오는 이제 그 완충지대 시기였는데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익이 20억, 30억 나면은 펄을 높여서 밸류를 많이 받으시면 되죠. 그래서 굳이 기술 특례 확보하지 마세요. 그래서 담당자마다 약간씩 이렇게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기술 특례는 상장하고 4년 동안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되지 않는 혜택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 기술 특례로 올 필요가 있으시냐 이익이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심사부장이 계시는 반면에 20억인데 기술 특허까지 받고 왔어요. 그럼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보는 것은 기술 특례 회사들의 그 시각은 기술이 당연히 우수하고 조금 잘 나와야 기술 특례 상장이 되는 거지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업 모델 특례, 기술 특례, 일반 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펙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스펙을 약간 이제 넣어내려고 하고 이 세 가지 트랙의 공통점은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우리 회사의 성과보다는 향후에 우리 회사 성과가 더 많이 날 거다 라는 걸 갖다 우리가 증명을 하면서 심사를 합니다. 이게 저희 뭐 상장 트랙을 선택하는 데에 어떤 고민이냐 저희는 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거래소 심사하는 거래소 직원분들은 코스닥 시장의 취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코스닥도 나스닥 벤치마킹에서 이제 만든 게 코스닥인데 코스닥에 성장성이 없는 회사가 상장한다는 게 상상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시거든요. 거래소 심사부장이나 상무님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도 작년에 300억 매출 300억에 이익 30억 나는 회사가 올해 400억 또는 40억 합니다. 해야 어느 정도 이제 우리 회사의 가치를 입증해서 시장에서 그러면 거래소의 어떤 심사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시장에서 우리 회사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죠. 기술 특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특례는 지금은 또 조금 와전이 돼서 거래소가 성장시키는 트랙, 성장을 좀 적게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누구의 의지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기술 특례 그러니까 혁신 기술 기업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기술 평가 기술 특례 제도가 아니고 혁신 기술 기업 평가 제도로 바뀌어서 기술 기업이라고 표현 안 하고 혁신 기술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혁신 기술 기업이 기술 평가를 통과하는 비율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50%가 안 돼요. 저희가 뭐 다른 주관사 기동량 저희 거 다 합쳐보면 40% 안 되는 것 같아요. 10개 기업이
기평 신청을 해서 기평 통과하는 게 4개 기업이 합쳐요. 이 4개 기업이 심사 청구를 해요. 그럼 심사 승인 받을 확률이 50% 정도 하죠. 10개 신청하면 2개가 선정된다. 작년이 그랬고 올해가 그렇습니다. 그럼 기술특례를 볼 때 그럼 뭘 보길래 그러냐? 아까 이제 우리 유 팀장이 소개한 부분이 쭉 있지만은 항목 중에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혁신기술기업으로 바뀝니다. 플랫폼도 바이오냐? 바이오도 저희가 이제 개발 플랫폼 만드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IT, ICT 쪽 플랫폼이냐 또는 제조 쪽 플랫폼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기술평가, 그러니까 혁신기술기업이 받는 기술평가 대상군을 보면 바이오가 있고 IT, ICT가 있고 제조가 있습니다. 요 업종대로 상장심사팀이 구분이 됐어요. 1팀은 바이오, 2팀은 IT, ICT, 그 다음에 3팀은 제조. 그 2팀은 제조를 하는 회사인데 기술 평가를 받아서 청구한 기업들만 심사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고민하냐? 바이오는 약간 제어시켜도 저희는 바이오가 없으니까 요 바이오와 제조 쪽의 평가 항목이 조금씩 틀립니다. 배점. 바이오로 가면 갈수록 기술의 우수성을 많이 보고요. 제조 쪽으로 갈수록 매출과 이익 창출 능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20억이 나는데 제조를 한다. 기술특례가 받는다. 그런 기업들이 이 팀에서는 선호한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의 분위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트랙을 선택해서 가느냐 이런 부분이 제일 좋은 거는 기술평가 등급을 AA 받고 가는 게 제일 좋죠. 저희가 당장 올해 내년 이익 창출이 힘들다. 힘들어서 우리는 기술특례로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밑바탕으로 깔려져 있는 부분은 시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1%의 시장 잠식률만 있어도 우리는 매출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뭐 이런 걸 어떻게 이제 주장을 하고 어떻게 증명할 거냐. 요게 조금 고민이 되실 거고 고민을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매출이 1,000억씩 제조가 이미 매출이 지금 나고 있으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매출이 한 100억 정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회사가 매출 100억 나는데 그럼 내년에 얼마나 실 거죠? 이 100억 하는 회사가 500억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신데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작년에 50억 하다가 올해 한 100억 할 거예요 라고 주장을 해요. 저희가 아까 이제 박 대표님께서 이제 지라시에 나온 내용을 보시고 매출 100억이 안 되는 회사가 기술 평가 받아가지고 청구하는데 될까요? 안 된다고 지라시는 돌았는데 해도 됩니다. 저는 매출 100억이 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300억을 어떻게 달성하느냐를 소명을 해야죠. 근데 50억에서 100억 사이 정도 매출이 있으면 100억 넘기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3년 뒤 28년도 가면 상장 폐지 규정이 매출 100억입니다. 매출 100억 이상만 난다라는 가정만 들어가면 기술특례 심사팀에서는 매출 가지고는 크게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과거 한 5년 전에도 그런 얘기 많았거든요. 기술특례 기업이 매출이 없는데 빵인데 통과된 회사가 있고 50억인데 미승인된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 거래소가 볼 때 얼마만큼 더 성장을 할 거냐 여기에 이제 관심치가 들어요. 이게 제가 대답이 좀 너무 길었는데 이 정도면은 좀 답이 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